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2030 화학 섹터 전망을 해주시겠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인 화학업종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오늘 센터장님께 그 해답을 얻고 또 투자의 가이드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얻어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원래 섹터를 보시는데 네. 다른 이제 전 종합 전망을 매크로 봤죠. 보시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 네. 다음번에 섹터를 한번 하러 오시겠다. 오늘 모신 거죠. 네. 어떨까요? 화학 섹터가. 뭐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화학 경기 지수, 그러니까 화학의 실적 자체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거 있고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데 결국 화학 산업 지수, 그러니까 화학 기업의 주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실적은 이미 바닥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에 오히려 선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라는 건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으니까 가장 천병이고 그렇다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건 주가에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부 기업도 적자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가 이미 바닥일 거라고 보고 있고 1분기부터는 오히려 조금씩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럼 주가는 동행하거나 선행하겠죠. 선행하겠죠. 그래서 내년 포트에 화학을 담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업종을 들고 오신 거군요. 네. 이제는 담아야 될 때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세계적인 추이가 지금 화학업종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인가요? 예, 안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순수 석유화학 3개사, 그러니까 주석에 다른 것처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그다음 여기 보면 대한유화 이 세 개 기업을 기준으로 온 건데 요 막대 그래프는 영업이익이에요. 좌측을 보시면 되고요. 선 그래프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시더라도 작년 상반기가 매우 좋았다는 직감을 하실 거예요. 1조 4천억, 1조 5천억대 영업이익을 매 분기 하던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불과 1년 사이에 그냥 3분기에는 4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경기 민감주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화학 수요가 없었죠. 그리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중간재대 소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우리보다는 좀 상표는 낮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글로벌 5개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면 지역별로도 안배를 했는데요. 바스프는 독일 화학 기업이고요. 라이온델 바젤이라고 처음 들어보실 텐데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휴스턴에 있고요. 네. 그다음 미쓰비시 케미칼은 딱 뭐 일본 기업일 것 같고 사빅 빈살만 요즘 화두인데 사빅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화학 기업입니다. 시노캡은 중국의 화학 기업이고요. 요 5개 기업을 100만 US 달러로 하더라도 우리랑 유사해요. 작년 상반기에 뭔가 좋았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도 버텼는데 결국 얘네도 3분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좀 더 정밀 화학 쪽이 있어서 이익이 좀 천천히 둔화되는 건 있지만 네. 결국 트렌드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고전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화학 기업들도 실적은 지금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적 적자날 때 사야 되더라고요. 화학은. 뭐 경험적으로 적자가 바닥의 신호죠. 3분기에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크게 봤었는데 4,700억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 네. 많이 났네요. 전년 3분기에 6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4분기에도 조심스럽지만 제 예상은 적자를 벗어나기 쉽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고 적자폭이 3분기보다 더 커질까요? 4분기? 전줄 거라 봅니다. 줄어드는 왜냐하면 걸로. 재고평가 손실이 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적자에는 우리가 어떤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내가 2분기 말에 매입한 원재료 가격 그리고 제품 가격이 3분기에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도 사실은 스프레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지만 네. 재고평가 손실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유가나 이런 측면도. 그러다가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혹시라도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중국 봉쇄가 풀리면 플러스로 조금씩 전환될 것이다. 근데 큰 폭의 이익은 아니지만 1,000억, 2,000억씩의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풀린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네요. 물론 사실은 중국의 봉쇄가 만약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틀어막으면 네. 사실은 이 물동량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TV나 가전, 뭐 냉장고 같은 이런 내구재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다 플라스틱 소비재 화학 제품들이고 네. 자동차 안에 내장재도 다 ABS 같은 화학 소재들이거든요. 네. 의류도 화섬입니다. 면허로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인데 이런 내구재들의 소비가 극단적으로는 올해보다 안 늘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내년까지 계속 봉쇄를 한다면. 근데 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중국이 계속 봉쇄를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어요. 중국 내에 경제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작은 희망이라고 보면 내년이면 이제 코로나 만 3주년이 넘어요. 4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네.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보면 중국이 이제 백신을 맞는 것보단 치료제를 대고 구매할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백신은 늦었고 병상을 늘리고 치료제를 통해서 좀 위중증 환자를 조절하면서 오픈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석유화학 섹터의 명운을 결정짓는 변수가 하나 또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네.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예, 예. 유가 떨어지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올라가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일단 유가 바닥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저희 하우스에서 유가의 저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한번 저희가 9월에 한번 뵀을 때 예. 유가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했었죠. 70에서 8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상당히 좀 잘 안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이 물가에 상당히 조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조금 껄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내년에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오펙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2014년, 15년에 유가가 30%까지 빠졌던 이유는 미국이 갑자기 셰일 오일을 나오면서 그렇죠. 자기가 통제해서 원유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랍을 크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셰일 오일이 괴멸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오펙은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해? 중국이 원유 수입을 별로 안 하네? 그런 경우에는 생산량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거죠. 통제하고. 거꾸로 그러면 원유 봉쇄를 풀었어.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풀어서 수요가 갑자기 늘면 네.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도 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빈살만에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번에 네옴시티 한다고 그 많은 돈을 조달해서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뭐 유가가 자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언제까지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네. 2, 3년간 우리 경제가 터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재생이 우리 원유를 한당에 침해할 때까지는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사우디는 유리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유가를 하다는 아마 70불 내외가 아마 하단이지 않을까? 70불 밑으로 계속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PPT 오늘 준비하신 거 계속 진행하시죠. 뭐 기본적인 건 이제 이 정도면 예. 그 중간중간에 또 뭐 필요한 질문을 주시면 근데 제가 또 요 자료 중에 이제 한 가지 요 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화학이 경기 민감주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가 저점을 지나서 내년에 경기가 나빠도 주가는 올라가는 이상현상 그거에서 우리가 대비하자는 것처럼 네. 이제는 좀 화학 내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개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 화학 기업들의 이제 절대 주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짙은색은 2021년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나 떨어졌는 얘기고 예. 그 청록색 얇은 거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 얼마냐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작년에 31% 하락을 했는데 연간 네. 올해는 14% 상승했습니다. 절대 주가가. 근데 롯데케미칼은 어떠냐 하면 작년에도 하락했고 올해도 하락했습니다. 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 같은 화학 기업인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는 결국 포트폴리오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순수화학이 둘 다 그렇죠. 둘 다 화학 기업은 맞지만 LG화학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이익에 기여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 투자한다고요? 미국에 4조 원을 투자해서 12만 톤의 양극재 설비를 만들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근데 전체 영업이익의 7, 80%는 화학에서 나와요. 나오지만 투자자들은 양극재가 4, 5년 뒤에 전체 영업이익 절반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현상으로 보면 순수화학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그러면
LG화학을 더 사야 되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 뜻은 뭐냐면 지금 롯데케미칼 한번 보시면 2년 연속 주가 하락한 거거든요. 오.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가가 그럼 내년까지 하락하면 3년 연속 하락할 건데 네. 점점 그런 증시 경우는 있잖아요. 하락한 주가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한 주식만큼 매력이 없는 주식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죠. 일단 지금 2년 연속 급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죠. 화학업종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볼 때 하락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가는 거예요? 저는 하락 사이클은 오히려 급락하기 때문에 1년 반? 1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상승 사이클은 오히려 2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둘 다 나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화학업종의 하락 사이클이 좀 길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롯데케미칼은 아마 그 순수화학으로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계속 실적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2년 연속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르죠. 뭐 남은 기간에 조금 반등을 해서 혹시 플러스를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2년 동안 약세였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뒷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나솔루션, OCI, 뭐 효성그룹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솔루션 표시한 거는 하나솔루션과 OCI는 둘 다 태양광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솔루션은 작년에 주가는 하락했는데 오히려 올해 40%나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올해 태양광 기업들은 모듈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뭐 장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뒤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글로 써드렸지만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5페이지인데요. 그림 6번을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하나솔루션과 OCI라는 두 개 기업의 절대주가 추이를 100으로 리바이즈해서 쭉 보여드린 거예요. 편하게. 절대주가 다르니까 리바이즈를 해야겠죠. 네. 한 기업은 54,000원이고 OCI는 뭐 12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보시면 언제 이게 이별을 했냐면 8월 이후로 이별을 했어요. 주가 그러네요. 추이가. 네. 8월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분기 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이 적자일 줄 알았는데 대규모 흑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사업이 ASP가 상승하면서 중국과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수요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그러면 4분기까지도 기대감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 내내 적자였던 태양광 사업이 흑자로 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주가 간 거고 OCI는 뭐 실적이 그닥이 3분기 예상보다는 좋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은 흑자는 나오고 있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씩 스물스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에선 상실을 좀 한 측면이 있어서 OCI는 좀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그 모듈이 잘 나가는데 소재 가격이 충분히 거기 따라 올라가지를 않았다 이거네요 결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님, 이 예.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화학업종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잖아요. 네. 시클리컬 업종 투자는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화학업종의 PR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지금 사실 3분기 실적을 다 턴해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 못했고요. 그냥 대표적인 롯데케미칼만 보시면 돼요. 그게 뭐 네. 대표적인 인덱스니까. 그럼 퍼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누적으로 적자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퍼가 누적으로 없는 적자는 거지. 아닌데 누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순이익은 플러스 나오긴 나오는데 연간으로. PR이 뭐 5, 60배 될 거예요. 사실 왜냐면 EPS가 워낙 그 정도면 작아졌으니까 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PR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PR이죠. PR 그렇죠. 10배 이상으로 한 것도 이미 고퍼인데 우리는 또 이거는 사실은 무슨 뭐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뭐 2차 전지주처럼 성장주는 아니니까 사이클 네. 주식이라서 PR이 이미 30배 이상이라는 건 이미 충분히 고PR을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PR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히 고퍼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저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보고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년 연속 주가 하락도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이기고 시작하는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장주의 성격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 속도가 다를 뿐이지 네. 사실은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제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싸냐 비싸냐는 성장주냐 성장주가 가치주냐에 따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밴드상으로 보면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PER이나 PBR 밴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하나의 PER, PBR 밴드가 있다면 그 밴드 내에서 하단도 의미 있는 건데 그렇죠. 롯데케미칼이 충분히 하단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제 그 주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이클과 화학의 경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LDP란 말부터가 좀 용어를 설명드리면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이고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플라스틱 몰딩,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다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 범퍼에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A4지에도 이런 LDP가 코팅이 발라져 있어요. 종이컵에도 발라져 있죠. 그러니까 물이 안 젖는 거겠죠. 네.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빨대, 스트로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하고 밀접한 제품들이죠. 여기 LD가 이게 로우 덴시티죠? 로우 덴시티입니다. 저밀도 네네. 폴리에틸렌의 뜻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는 스프레드고요. 그러니까 제품가에서 원가를 뺐다는 뜻이고 네. 선 그래프는 가격이에요. 이미 가격을 보시면 뭐 1,700불 톤당 하던 게 1,100불은 당연히 빠졌을 거고 제가 네.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팬데믹 언제 있었죠? 팬데믹 이제 2년 2020년 1월 그때 중국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죠. 연말에 터지기 시작. 그전 연말 터져서 1, 2, 3이 제일 힘들었죠. 자, 그럼 제 말씀은 2019년에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LDP가 팬데믹 이전의 막대 그래프보다 지금이 더 낮아져 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아졌다는 네.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도 뭔가 나쁘게 이 팬데믹 상황에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ABS는 어디 들어가냐면 지금 노트북에 들어가는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ABS와 폴리카본을 합성해서 만들거든요. 네. ABS가 브레이크 이름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백색 가전에 모두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근데 좋을까요? 그게 이제 다른 거랑 제품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장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백색가전, 유색가전에도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스프레드 자체도 물론 얘는 아직까지는 2019년 상황보단 좋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제 9월 들어서 스프레드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급락을 보이거든요.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가전에 대한 수요가 뭔가 안 좋다고 저희들은 자꾸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막대 그래프가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전체적인 추이는 좀 다운이에요. 네.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합성수지 쪽이 내구재로서 뭔가 안 좋다는 거고 여기서 힌트는 2019년보다 안 좋다. 2019년보다 뭔가 안 좋다. 그러면 합성 섬유, 그럼 우리가 옷을 입는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는 어떨까? 지금 섬유는 이런 쓰는 편이 뭐라는데 더 처참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에미지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액체고요. 네. 이 에미지와 다른 제품을 합치면 폴리에스테르라는 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실의 엄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스프레드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자는 저도 애널리스트를 화학 애널을 한 16년간 하면서 상당히 잘 못 봤던 환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에미지라는 제품의 공급 과잉이 많아서 그래요. 중국의 증설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네. 그래도 2021년까지는 전 잘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의료 소비가 둔화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행간의 의미는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SBR은 뭐냐면 타이어에 올려요. 그러니까 부타디엔 러버라고 이제 합성 고무를 얘기합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최초 타이어는 천연 고무였던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미쉐린에서 만든 타이어는 원래 흰색이었어요. 천연 고무. 네. 근데 천연 고무의 한계성 때문에 합성 고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를 좀 여기 믹싱해서 쓰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SBR은 2019년의 막대 그래프보다는 뭔가 좀 좋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이제-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SBR이 증설을 너무 안 해서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가장 LDP나 ABS나 MEG보다 가장 타이트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증설이 없어도 두 번째는 신규 수요인 전기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수요가 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가 요즘 사실은 딜리버리 예전 같지는 않아요. 뭐 1년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타이어도 수요는 줄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신규 수요가 좀 있는 편이죠. 반도체 문제가 좀 해소되면서 줄은 게 조금씩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질 거고. 그래서 네. 지금 그나마 이 제품 중에서 2019년보다 나은 거는 SBR인데 네. 그것도 많이 나은 상은 아니에요. 보시면. 뭐 그래도 뭐 다른 거 배우면 선방하네요. 예, 선방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2019년 팬데믹보다 화학 경기는 이미 나빠졌다는 거. 그럼 더 나빠질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더 나빠지는 거겠지만 이미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 친구는 뭐 대규모 적자라든가 네.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의 어떤 적자 상황, 에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옷을 안 입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점 통과의 징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으로 얘기해 주실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제 박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예. 있긴 하죠. 예, 예.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제가 봐도 저점 같긴 한데 예. 저점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길어질까 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과거에 봤던 상황보다 좀 달랐던 거는 과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화학 경기도 3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뒤에 또 다시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면 네. 리만이 그랬어요. 음. 잘 생각하면 2008년, 2009년 리만. 네. 리만 때도 수요가 되게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전 안 세계. 좋았죠. 네. 그래서 그때 주가도 급락기가 있는데 수요가 그래서 그거는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로 회복을 했어요. 네. 딱 이유는 그거였죠. 중국의 경기 부양.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40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기 그렇죠. 부양했고 뭐 자동차 하향, 가전 하향을 해서 자동차랑 가전을 사서 고향에 보내자. 뭐 이런 운동이 진짜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구재 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늘면서 빠른 회복을 했었죠. 물론 그 후유증은 2, 3년 뒤에 좀 안 좋은 건 있었지만 여하튼 네. 그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위기는 중국의 공급 과잉 시절이었어요. 2014년부터 16년.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은 하진 않는데 이제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그렇죠.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회화 경기가 회복하는데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소요가 됐었죠. 네네.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경기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올해 초부터 이미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화학 경기도 그렇지만 주가도 작년부터 하락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작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그러니까 화학 경기 자체 사이클이 다운된 거는 이미 작년 하반기고 주가도 작년 말부터 약세였으니까 지금 이제 1년째 정도는 이제 나빠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건 내년 아마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늦어도 내년 시기상으로? 2분기요. 네. 근데 여기서의 변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면의 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어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화학 기업들 주가가 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이라도 합의되면 재건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다. PVC 그다음 P 이런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라서 그래서 바스프나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 쓸 거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재건 수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년에도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겨울을 3년 하는 전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의 재봉쇄가 뭐 그건 저도 알 수 없지만 내년 말까지 계속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물꼬를 튀는다면 당연히 중국의 그러니까 리바운드 수요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경기 부양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중국은. 그냥 봉쇄만 풀어도 경기 부양이 돼요. 이미 돈 풀어놓을 거 다 풀어놨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긍정적인 방향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그렇다면 약간 말씀드린 대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바닥을 끝내고 올라가는 시점은 내년 2분기에는 늦어도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당분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화학업종 가격이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옆으로 긴다는 옆으로 긴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은 조금씩 적자에서 줄다가 이제 의미 있는 흑자가 돌아서는 게 아마 2, 3분기.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올해 2분기, 3분기 안 좋아져. 그러니까 A라는 기업,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내년 3분기 숫자는 전 되게 좋을 거라고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3분기가 적자였으니까. 네. 그건 당연한 논리거든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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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3분기 숫자가 좋아지는데 2분기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늦어도 2분기에는 반등할 거고 조금 빠르면 올해 1분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조금씩 상승 추세를 하지 않을까? 네. 코스피는 여전히 뭐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이제 점차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적인 비중도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엄청나게 뭐 우리 많이 수입할 거라 보지만 우리나라 전체 화학 제품 수출 물량 한 27%? 한때는 뭐 45%까지 갔었어요. 사실 네. 진짜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중국이 지금 자금률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중국 단위 국가는 크죠. 물론 단위 국가는 27%. 근데 동남아도 20%대예요.
동남아 이것저것 다른 기업들 다. 네. 그리고 미국도 한 10% 되고 뭐 유럽도 한 15% 되고 아세안이야 뭐 호주도 15% 되고 이렇게 좀 분산돼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 제품은 전 세계 내구재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는. 근데 중국의 큰 이유는 저기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야가 아니에요. 전 세계 가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를 뿌려지는 것뿐이지 인형 공장, 의류 공장이 있기 때문이지 네, 네. 네. 중국 자체 소비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에 우리 수출이 있는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네. 전 세계의 석유화학 플레이어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수요 침체를 다 같이 동시에 받는 건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 몇 명 안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한꺼번에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잠깐만 뭐 잠깐 이거는 미리 화면을 좀 말씀드리면 요 지금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보세요. 이거 한참 뒤네요. 좀 한참 뒤인데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에틸렌 다시 가나요? 네. 요거는 뭐냐면 납사크래커라고 하는 화학 공장들의 수익성 지표를 보시면 되고요. 네. 달러 톤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리만 때 한때 800불 하던 스프레드가 불과 6개월 1년 만에 만약 400불로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경기 부양 때문에 600불로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죠. 그리고 2015년에도 마이너스 200불 하던 그 스프레드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몇 배씩 끄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니 내구재 수요가 그렇게 많이 뛰는 건가요? 두세 배씩?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TV를 갑자기 전 세계에서 100만 대, 그러니까 1억 대 팔다가 내년에 2억 대, 3억 대 파는 건 아닌데 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나 가격은 이렇게 두세 배씩 튀냐?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뭐 공급 능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겠죠. 절반은 글쎄 공급 여력도 맞죠. 그러니까 공급을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는 경기 결국은 침체기에 재고수라는 거예요. 증설됐던 네, 거를 좀 재고수. 줄이는 이게 되게 거 무서운 아닐까요? 수예요. 우리가 네. 광고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화학 제품 수요를 보면 롯데케미칼이 만든 이 화학 제품인 PE를 최종 소비자는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전 회사,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그렇죠. 하다못해 비닐봉지 만드는 회사, 네. 스토로 회사들 있잖아요. 네. 직접 사갈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손들은 직접 사가겠죠. 그렇지 네. 않는 기업들은 반드시 유통상을 통해서 가거든요. 음. 후세일러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브로커들을. 이걸 우리가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돈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싸놓죠. 사겠죠. 무조건 사겠죠. 이 사람들이 수요를 하지 않아도 창고에 가득 폴리에틸렌을 쌓아놓겠죠. 무슨 그렇기 말씀인지 때문에 알았어요. 이 리얼 디맨드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가수요가 나오죠. 가수요가 나오는 게 바로 재고. 철강 제품도 똑같거든.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절대 자기가 재고를 이걸 쌓아두지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 않죠. 안 갖고 가죠. 브로커리지만 하거든요. 음. 재고품과 손실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논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이클리어 기업이고 뭐 이런 말씀은 남자 주식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업사이 다운사이 크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요와 근데 이제 이 가수요도 누가 제일 큰 손이냐? 어딜 것 같은데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는 단순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가수요와 재고 수요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저도 가끔 이제 중국에 있는 유통상들하고 제가 소주도 한잔 하고 막 그런 적이 중국 가서 그런 적이 있으면 통역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하고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왜냐면 워낙 술을 세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은 돈 냄새만 맡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서 돈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아무리 고금리라도 돈을 끌어와서 쓸 자신은 있는데 경계 자신이 없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봉쇄를 했다 풀었다 하면 절대 자신 있게 재고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물동력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네, 갇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자기 안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봉쇄가 풀린다는 거는 그 어떤 모멘텀보다 센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맞힐 이 기세가 없으니까 방법이 저도 이게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좀 불안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아까 사이클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화학 경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야 되는 이유는 반등이 세고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고통을 참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자기가 네. 사고 싶은 물량이 있으면 많이 빠지는 날 한 5번에 걸쳐서 연말까지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현명한 방법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에 화학 섹터 뭐 한두 종목 정도는 꼭 담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저는 많이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도 돼요? 몇 퍼센트까지 괜찮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린 건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 포트폴리오 분산이 맞죠. 네. 네. 근데 저는 요즘 이런 또 얘기를 해도 되는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보다가 옛날에 제가 23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리치 데디 푸어 데디. 근데 그걸 왜 보냐면 대학 졸업했을 때 봤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제가 12년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일부러 개정판을. 지금 다시 그 서문만 읽어봐도 가슴에 탁탁 와닿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돈을 벌지 마라. 이 말. 네가 이래서 벌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재테크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과거를 통해서 반추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화학은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산업, 나단되는 산업이에요. 왜냐면 기술의 트렌드가 좀 그러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납작 크래커나 원유의 사업이. 그러니까 네. 또 사이클은 명확히 존재하는 거죠. 차라리 반도체나 IT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기술을 파괴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의미 없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거든요. 당분간은.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 아까 큰 그래프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점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네. 그거를 좀 믿고 좀 확신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음.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 저점인데 의심할 게 많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의심할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재봉쇄에 대한 최악의 경우 내년 말까지 안 될 가능성. 근데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주가 안 물릴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아직 제가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네.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은 잃을 게 없으면 강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럴 게 별로 없는 가격에 오고 있으니 이럴 때는 배짱을 한번 하는 게 맞다. 자꾸 제가 너무 호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나요? 치열하죠. 치열한가요? 화학 공급 업종 따라 다 다르죠. 아니. 일부는 그 중국하고 지금 공급 경쟁 붙어서 맞아요. 과잉 경쟁이기 때문에 힘들고. 기술 배려가 있는 제품들은 당연히 좀 그렇죠. 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소재화학 같은 경우, 특수 소재들, 뭐 탄소섬유라든가, 뭐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섬유라든가, 그렇죠. 코롱인더나 우리가 만든 타이어코드도 1, 2등 하거든요, 전 세계. 그리고 중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뭐 폴리케톤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NF3,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들어가는 세정제들은 NF3, 산불화질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높은 수익률을 여전히 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같아요. 이게 화학도 범용 소재는 우리가 한참 돈 벌던 게 한 20년은 된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2010년대 들어와서 뭐 공장 막 때려져 가면서 공급 과잉 들어가서 거긴 힘들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특수 소재 쪽으로 넘어왔고 네. 중국은 아직 거기 못 왔으니까 그쪽은 아직 우리가 좀 탄탄하게 돈을 벌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코롱인더나 아니면 SKC처럼 이렇게 특수 소재 화학이 있고 좋은 기업들도 올해 주가가 좀 고전했던 이유는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이미. 네. 네. 올해는 이제 그들 기업들도 소재도 결국은 뭐 고급 자동차가 팔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폴리케톤이나 아니면 이런 탄소섬유가 들어간 고부가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수요가 둔화되니까 어쩔 수 이들도 가격이 빠진 건 아닌데 Q가 빠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전한 거니까 그게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결국 경기가 터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순수화학보다 터닝을 빨리 하면서 그 소재화학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순서는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유가가 워낙에 출렁이다 보니까 S-오일 같은 정유 기업도 네. 이제 뭐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순수 화학 쪽에 투자를 좀 결심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우리나라 화학 업종이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예. 우리나라 기업들 화학 기업들이 지난 3, 4년간 증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석유 제품의 60%가 수출되고 있고요. 휘발유 등경유. 화학 제품도 60%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근데 화학 공장 가보신 적 있어요? 박사님? 저는 저기 옛날에 대산에 석유화학단지 언제 가보셨어요? 간지 꽤 됐죠. 거기서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입니다. 그 지역도 일부러 안배를 했죠. 경남, 전남, 그다음에 충남 이렇게 했죠. 석유화학 단지를 가면 다음에 나중에 기회 때 투자분들 한번 가시면 거기에 오픈돼서 가실 수 있어요. 그 탐방 요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대기업 화학기업들. 네. 그러면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파이프라인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남습니다.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요. 네. 촘촘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음. 화학 공장을 가면 두 가지 놀랐는데 그 많은 파이프라인에 놀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 어디서 일하시죠? 라는 거거든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원료의 투입,
그다음에 산화 이런 작업들을 다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세겠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저 거긴 기계가 일을 다 하는 데니까. 아 물론 사람이 알고리즘 물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 산업이 몇서 사람이 좀 적게 들어가요. 엔지니어들 계시고 이제 3교대로 계속 24시간 하시니까 힘든 작업인데 네. 당연히 근데 이제 사람의 발재수는 자동차처럼 계속 조립하거나 의류처럼 계속 사람이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 드리냐면 한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인건비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 벌크나 컨테이너선의 그러니까 운송비를 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부수나 이런 거에서 훨씬 그러니까 전기부수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인 화학 공장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한 달씩. 왜냐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압력 차이나 아니면 온도 차이나 민감한 화학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년, 4년에 한 번씩만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세 달을 더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왜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잘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말 했잖아요.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활을 잘 쏘는 동이족이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끝이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강점이니까 네. 충분히 거기서 공장을 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진 것이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MS에 우리가 거기에 다가서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글로벌 화학 기업들과 MS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건 이제 아까 중국의 봉쇄나 우크라이나 전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짚어볼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사이클을 길게 그러니까 사이클의 저점을 길게 만드는 건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리 올라와도 네. 공급이 너무 과잉이면 사실은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이는 장표가 이제 이건 건데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에틸렌 신증서 중인데 이제 또 왜냐하면 화학에 좀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설명드리면 에틸렌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 원료,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휘발유 등 경우도 있지만 네.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납사. 납사. 그건 우리나라 한글 말이고요. 납사라고 하는 거 발음하기 힘드시죠? 네. NaPHTHA. 네. 나프타라고 하는 건데 나프타 분해설입니다. 이 나프타는 기체거든요. 이 기체를 분자고리를 끊으면 또 다른 기체가 나와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화학의 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틸렌이에요. 그러니까 C2H4라고 그래서 끓이면 바로 먼저 나오는 게 에틸렌인가요? 동시에 나오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에서 나저 찢어 그러니까 나오죠. 탄소가 2개, 3개, 4개씩 분자고리가 끊으면서 나와서 C9까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에틸렌이 근데 전체 화학 제품 비중에서 5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에틸렌 및 에틸렌 데리버티브스로 해서 에틸렌을 기본으로 한 제품들. 아까 MEG에도 E가 들어가죠. P에도 E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그들의 새끼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중요한 화학의 쌀인데 그래서 보시면 세계 에틸렌 신증서 추이를 보면 단위는 100만 톤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여기 써 있는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연평균 수요가 한 650만 톤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2020년, 21년, 22년 올해 3년 내내 공급 과잉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년, 21년은 공급 과잉인데 그때는 스프레드 좋았고 주가 좋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20년, 21년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좋았잖아요. 네. 그 왜 그러죠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연구원님 말대로 공급 과잉이면 이게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기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복싱에 비유합니다. 한 방에 쓰러지진 않아요. 공급 과잉은. 이 공급 과잉 1월 1일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21년 4분기에 나온 것도 100만 톤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누적적으로 한 2년간 공급 과잉이 되면 3년째 쓰러집니다.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예상대로 올해 쓰러졌어요. 음. 그러니까 올해 쓰러진 이유는 올해 많아서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올해 증설이 일본 내년에 연기됐을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들어온 이 1,800만 톤. 이게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줬는데 거기다 이제 확인 사살을 건 이제 중국의 재봉사 길어지면서 수요 먼저 둔화되니까 완전히 이제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행인 거는 오른쪽 그래프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24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왜냐 증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또 그럼 23년 바로 업황이 좋아지냐 그러진 않겠죠. 네. 누적적으로 계속 쌓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안 좋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슬슬 이제 공급가 해소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봉쇄가 전방적으로 풀린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 하반기에는 화학업종의 실적들이 터닝할 거고 그런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 2분기부터는 적어도 가야 된다. 좀 더 빠르면 1분기 말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증설이고 또 특히 오른쪽 보시면 사실은 에틸렌 증설에서 중요한 게 아시아 쪽의 증설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증설이 많으면
그 지역에서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그게 부담은 아닌데 이 아시아 쪽의 증설은 저희에게는 바로 이제 좀 큰 충격이 있어요. 네. 보시면 예상대로 2020년, 21년, 22년의 증설의 대부분이 또 아시아였어요. 한국, 중국, 그다음에 타이완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설들은 우리에겐 아주 치명적이었고요. 네. 이 부분들도 내년, 내후년에는 좀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크게 완화될 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공급 과잉이 3년 됐는데 누가 공장 짓겠어요. 그렇죠. 어. 똑같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집값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집값이 너무 좋을 땐 분양을 많이 하지만 지금처럼 PF 문제가 있을 때 분양하기 힘들고 증설 시행사가 안 나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 3년 뒤에 공급이 또 안 나오겠죠. 네. 뭐 이런 논리로 보시면 딱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화학업종이 또 환율과 연결을 예, 했을 예. 때 좀 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드는데 한 달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예. 고환율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원재료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여전히 원재료 부분은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요가 안 좋으면 나프타를 달러 베이스로 사면, 그러니까 그 전에서 좀 말씀드릴게, 그 전에 말씀드린 화학은 원래 내처럴 해지가 되는 기업이에요. 뭔가 그렇죠. 오해하시는데 국내에서 정유사에서 나프타를 구매하던 해외에서 구매하던 다 달러 베이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면 원화 줄 것 같지만 저희는 달러 다 해요. 깔끔하게. 네. 그리고 제품은 P나 이런 걸 팔았을 때 받는 유산수도 달러 국내에 베이스. 파는 데를 달러 베이스로 합니다. 서로. 내처로 해지를 하려면. 물론 거기 한 달 텀, 두 달 텀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손해나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내처로 해지예요. 연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든 떨어지든 큰 상관은 원래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가 문제였냐면 수요가 개판인 상황, 아니, 수요가 나쁜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수요가 나쁜 상황에서는 사실은 원재료는 달러 때문에 더 비싸게 사는데 네. 판매는 더 지지부진하니까 원재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영향인데 아까 말한 거꾸로 이제 양지가 있고 음리가 있는 내년에 만약 수요가 좋아지면 이거는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판매되는 족족 달러 하니까 오히려 강달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출주라고 보면. 원래 수출주는 강달러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달러가 올라올수록 내가 받는 돈이 커지는 거니까. 물론 근데 내처럴 해지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가 좋아지는 해에는 오히려 강달러가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문제였던 건 올해가 수요가 나쁘기 때문이고 내년에 수요가 좋으면 강달러는 문제가 전혀 되진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상당 기간 강달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하우스는 올해보다는 달러는 조금 안정화될 거로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위안화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그냥 해서는 가라앉지 않을 거고요. 저격수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위안화입니다. 유로화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면 유로화가 올라갈 수 있지만 유로화는 좀 제한적이고요. 지금 포치라고 해서 지금 달러는 7위안이 깨졌고 위안화에 대한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뭐 기승전 재봉된대 기승전 재봉되긴 한데 중국 스스로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누가 사지만 해도 위안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럼 달러는 떨어지겠죠. 달러 팔고 위안화 살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달러 원 달러도 당연히 이제 가치 강세가고. 1,300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방향성은 결국은 지금보다는 원화 환율은 좀 더 안정한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이제 설명하신 마지막 건가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이 그래프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20년간의 우리 화학 사이클이었고 네. 지금 보시면 적자죠. 네.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올해 10월까지 나온 그래프. 그냥 마이너스 300불, 400불 적자. 아마 과거 적자가 언제인지만 보시면 돼요. 언제냐면 리만 때, 요때 2008년, 9년 리만 때. 네, 리만 네. 때 한 6개월 적자였죠. 그렇죠. 이게 꽤 길어요. 왜냐하면 그 눈금과 눈금 사이가 2년이니까요. 네. 요 반년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적자였고 또 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경기 부양 후에 후유증이 있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서 이때 약간 2012년 적자가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급 과잉 때문에 시달렸던 14년, 15년 요때. 그러니까 세 번의 적자가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넘진 않았거든요. 최단 네. 6개월, 7개월. 지금 꽤 오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사실 스프레드만 보면. 네. 올해 1월부터 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좀 어브노멀한 거죠. 네. 이 적자는
경기 상황 플러스 뭔가 있어. 그게 코로나 재봉쇄, 뭔가 이게 공급망에 맞물린 거거든요. 네. 근데 방향성은 꾸역꾸역 그래도 위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바닥을 분명히 지나고 있다는 거는 확신은 있고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처럼 내년 1분기, 2분기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 2분기가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 본 거고. 네. 그게 제 결론이고,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결론은 지금 저점을 지나는 거는 사이클로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점 통과의 세 가지 증거는 첫 번째 롯데케미칼 2년 연속 주가 하락.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PEPP나 주요 화학 제품이 2019년보다 더 낮은 스프레드. 그다음 마지막은 이 사이클상 20년 동안 이렇게 저점을 길게 끈 적이 없는 과거 경험들. 네. 그랬을 때 저점을 분명히 통과하고 있고 이 그래프상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학의 과거의 이제 옛날 얘기, 뭐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은 옛날 얘기, 뭐 이런 건데 그냥 돌아보시면 왜냐면 과거를 알면 조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 가장 화학이 좋은 게 언제가 좋았냐? 여기가 2005년, 6년 이때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이 2000년도에 WTO 가입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 넘어가셨는데 WTO 가입을 2000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중국은 무역 대상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200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북경올림픽 유치를 받습니다. 네. 그럼 2002년부터 2008년 뭘로 했을까요? 엄청나게 뭔가 짓고 건설하고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엄청난 PVC나 화학 제품이 들어가면서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1200불 이상의 스프레드가 나오는 이때가 그래서 중국의 대성장기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세계 공장이 되면서 이 사이클을 5년간 올왔던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 장기적으로 하락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2005년 이후로 10년간 긴 사이클은 하락이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긴 사이클은. 다만 그 사이에 중요한 충격이 있었던 건 2008년 9년에 리만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나오는 큰 사이클의 변화가 한번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13년, 14년, 15년에 공급 과잉 때문에 계속 수익성이 저점이면 그러니까 BEP 수준에서 머물렀던 이런 13년, 14년, 15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7, 18, 19는 이때는 왜 좋았냐면 딱히 좋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14년, 15년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증설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호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사실은 꽤 장기 기간 경기 자체도 호황이었고.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업앤다운이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거꾸로 보면 지금 이렇게 안기 때문에 증설도 안 하고 있고 네. 안 좋을 때 반드시 2023년, 24년, 25년, 24년, 25년은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24년, 25년에 아마 그 2, 3년 뒤에 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방송에 아마 계속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는 게 불러주면 당연히 나오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맞춰야 될 텐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24년, 25년 언젠가 그때가 돼서 제가 또 이 그래프 갖고 왔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스프레드가. 네. 그렇지. 그럴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박사님께서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질문 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질문은 잘 드리죠. 우리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 결국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화학 섹터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저점을 있다. 통과하고 있다. 이건 그리고 명확한 것 같고. 그 직전까지 너무 3년 동안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 신규 설비 투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내년 현재 없다. 이후에는 네. 내년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뭐 내년 내후년에 좋은 내년 내후에 좋은 좋아하는 거죠.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변수는 기승전 시진핑이네요. 거기가 이제 근데 우크라이나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네. 시진핑 주석이 봉쇄를 풀어주는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석유화학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쇄를 풀면 가수요. 재고 수요 때문에 수요가 우리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거고요. 네. 제품 가격은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백신은 이미 포기했고 치료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 대량으로 어서 치료제를 팍스로비드를 사들이냐? 그렇겠죠. 그러면 다양한 이제 치료제가 풀린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팍스로비드가 좀 고가니까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말고 대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많이 사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한중 외교가 잘 돼서. SK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고생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봉쇄를 계속 끌고 가긴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들죠. 그건 합리적이고 근데 그게 언제 하는 거는 저는 그걸 맞출 능력은 없지만
그냥 좀 인내심을 가지면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오히려 매수 국면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다. 조정시 매수가 당연히 합리적이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에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시진핑 주석이 뭐 풀어줄 거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희망 고문을 얘기했거든. 해왔죠. 예. 그것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경제 활동을 못 할 거냐. 중국 경제 지금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겠죠. 이제 굶어 죽냐, 아파 죽냐를 선택해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중국이 이미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굶어 죽냐, 아파서 죽냐인데 아파서 죽지는 않거든요. 잘 산 게 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네. 어떤 혼란한 소요 상태 때문에 겁나서 그런 거잖아요. 네.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은 하여튼 세 가지 지층에서 저점은 통과 중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